엄마, 저 다 들었어요. 민호야, 정말 깨어난 거니? 그동안 그년놈들 대화를 다 들었어요. 보험금 타려고 날 죽이려 했다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지켜온 이 횟집에서 3년 동안 식물인간이던 제 아들이 눈을 떴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느리 수진이가 벌인 끔찍한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갯마을 천사라 부르던 그 여자가 실은 제 아들의 생명보험금과 횟집을 노리고 있었어요.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일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여수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35년째 지켜온 이 횟집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손에 든 대걸레로 가게 앞을 쓸면서도 눈은 자연스럽게 2층 민호방을 향했습니다. 3년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로 제 아들은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거든요. 아침 준비를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민호방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얗게 변해버린 아들의 얼굴을 보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수진이가 벌써 와서 민호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민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정말 헌신적인 며느리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왜 그 애를 갯마을 천사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와서 민호를 씻기고 약을 먹이고 마사지까지 해주거든요. 저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그날 오후 횟집에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김 사장님과 박 부장님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복이 많아요. 며느리가 저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걸 보니까 말이야. 맞아요. 요즘 시대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천사 같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횟집 일과 간병을 동시에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뭔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정리를 마친 뒤 2층에 올라가는데 수진이가 민호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낮에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하자 수진이는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급히 웃음을 지으며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민호 오빠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약을 바꿔드렸어요. 그때는 그냥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며칠 후 이웃집 김만식 아저씨가 횟집에 들렸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영자 씨, 혹시 수진이가 누구랑 만나는 거 본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반문하자 김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제 저녁에 우연히 봤는데 수진이가 낯선 남자랑 카페에서 만나더라고요.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호가 이런 상태인데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밤 늦게 민호 방에 들어갔습니다. 간병하느라 지친 수진이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진짜 지겨워 죽겠네. 잠꼬대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민호를 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어서 문 뒤에 숨어서 더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는 민호의 손을 거칠게 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깨어날 것도 아닌데 이럴 바엔 차라리 마저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뒷말이 무엇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믿었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헌신적인 며느리 연기를 했지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은 달랐어요. 민호를 돌볼 때도 대충대충 했고 가끔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수진이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을 본 것이었어요. 복도 끝에 숨어서 들어보니 정말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성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제 직감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수진이가 뭔가 꾸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변한 모습을 직접 봤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는데 김만식 아저씨가 일찍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영자 씨, 어제 또 봤는데 수진이가 그 남자랑 만나는 거 말이야. 이번엔 좀 더 자세히 봤어요. 김 아저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돈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큰 돈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가 건물 얘기도 하는 것 같았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수진이가 횟집 건물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건물 말이에요. 김 아저씨, 혹시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키가 크고 양복 입은 남자였어요. 나이는 30 중반 정도 되어 보이고 뭔가 사업하는 사람 같았어요.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수진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남자는 누구인지, 둘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모든 게 미스터리였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병원에 가서 민호 오빠 검사 결과 받아오느라 늦었어요. 하지만 손에는 병원 서류 같은 건 없었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쳐다보자 수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민호 방으로 올라갔어요. 저녁 때 횟집 일을 하면서도 계속 2층이 신경 쓰였습니다. 수진이가 민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손님들 상대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수진이에 대한 의심이 깊어져 갔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행세를 했지만 저는 이미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봤거든요. 이제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 후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잠에서 깨어 민호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아내 기척을 살폈습니다. 혹시 또 수진이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방 안은 조용했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진이는 민호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민호 손을 잡고 잠들어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황급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호 오빠가 자꾸 뒤척여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몸을 움직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뒤척인다니요. 거짓말이 분명했어요. 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자 수진이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오겠어요. 그 애가 나간 후 민호 곁에 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쯤 눈을 뜰까요? 언제쯤 엄마라고 불러줄까요? 민호의 손을 잡고 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대답은 없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김만식 아저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횟집 구석자리에 앉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영자 씨, 어젯밤에 또 봤어요. 수진이가 그 남자랑 만나는 거 말이에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 아저씨는 주변을 살핀 후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번엔 좀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보험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뭔가 조작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 같았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민호 상태를 더 악화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수진이가 민호를...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정말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건가요? 김 아저씨, 정말 확실해요? 제가 30년 넘게 경찰 일을 했는데 이런 냄새는 틀릴 리가 없어요. 뭔가 큰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님들을 상대하면서도 자꾸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벌써 뭔가 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약을 바꿔준다고 했는데 정말 치료약이 맞을까요? 저녁이 되어 수진이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연기로 보였어요. 그 애가 민호 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본 후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복도에서 민호 방 문 앞에 서서 아내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수진이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그리고 잠시 후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지만 복도가 조용해서 대부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너무 성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수진이의 대답으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보험금은 확실해. 5억이야. 그리고 이 건물도 민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상속받을 수 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제 아들의 생명보험금과 횟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는 계속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됐어? 차트 조작할 수 있다고 했잖아. 뭐,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의료진까지 매수했다는 뜻인가요? 도대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건지 무서웠어요. 알겠어. 그럼 다음 주쯤에 다시 얘기하자. 그때까지는 계속 착한 며느리 연기나 해야겠네.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이가 한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민호에게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빨리 죽어버리면 안 되니? 나도 지겨워 죽겠다고.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믿었던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 수진이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설마 민호가 깨어 있는 건 아니겠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민호가 모든 걸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새벽 수진이가 오기 전에 민호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숨소리가 미묘하게 바뀐 것 같았고 얼굴 근육도 예전보다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엄마 목소리 들리면 손가락을 움직여봐.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역시 제 착각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가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내가 정말 들을 수 있다면 엄마를 도와줘. 그때였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였어요. 정말 미세한 움직임이라 놓치기 쉬웠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민호가 의식이 있는 건가요? 3년 동안 식물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걸 듣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다면 수진이와 그 남자의 대화도 다 들었을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도 알고 있을 테고요.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을까요? 말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후 며칠 동안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수진이가 없을 때 민호에게 말을 걸어보면 가끔 미세한 반응을 보였어요. 눈꺼풀이 살짝 떨리거나 손가락이 움직이거나요. 확신이 섰습니다. 제 아들은 깨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정성스럽게 민호를 돌보는 척하면서 밤에는 그 남자와 통화하며 음모를 꾸몄어요. 민호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악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네. 5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텐데. 이 집도 헐고 아파트 지으면 돈이 얼마나 될까? 위치가 좋아서 비칠 거야. 그럴 때마다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제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수진이가 평소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의사랑 만나기로 했어. 차트를 좀 조작해서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만들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민호를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됐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김만식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이의 전화통화 내용, 민호의 미세한 반응들, 모든 것을요. 김 아저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영자 씨, 이건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니에요.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거라고요. 당장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제가 몰래 엿들은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럼 녹음이라도 해야겠네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저들을 막을 수 있어요. 김 아저씨가 제안했습니다.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 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그날 밤부터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이가 전화 통화할 때나 민호에게 악독한 말을 할 때를 노렸어요. 며칠 동안 시도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고야 말겠어요. 녹음 작전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옷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수진이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생각보다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횟집 준비를 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30년 넘게 이 바다를 보며 살아온 제 육감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민호방에 올라가니 수진이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그 애는 민호 옆에 앉아서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급히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일부는 들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또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민호에게 얼마나 많은 악독한 말들을 했을까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수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호 옆에 앉았어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가락도 살짝살짝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정말 깨어 있는 거야? 대답은 없었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죽은 듯이 누워있던 아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진 후 민호 방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는 아래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민호와 단둘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다 봤어. 내가 정말 들을 수 있다면 엄마에게 신호를 줘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들리는 거지?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반응을 보였어요.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아들이 정말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또 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내용이었어요. 민호방 복도에 숨어서 녹음기를 켜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로 정했어. 의사 선생님이 차트 조작해서 갑작스러운 악화로 만들 거야.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수진이의 대답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3년 동안 식물인간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죽는 거로 보일 거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민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5억은 확실하지? 그리고 이 건물 처분하면 얼마나 될까? 최소 10억은 나올 것 같은데. 돈 얘기를 할 때 수진이의 목소리가 신나 보였어요. 제 아들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독할 수 있을까요? 전화가 끝난 후 수진이가 민호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문틈으로 안을 지켜봤습니다. 그 애는 민호 앞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야,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3년 동안 연기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수진이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사실 너랑 결혼한 것도 이 집 때문이었어. 여수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건물이 얼마나 귀한데. 개발되면 대박이야. 수진이는 계속해서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럴 때마다 민호의 반응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새벽 일찍 김만식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녹음한 내용을 들려드렸어요. 김 아저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금요일까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맞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자 씨, 정말 민호가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확신해요. 어제도 분명히 반응을 보였어요. 김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그럼 한 가지 실험해 봅시다. 민호 앞에서 수진이가 했던 말들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듣고 있다면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날 오후 수진이가 잠깐 외출한 사이 민호 방에 들어갔어요. 김 아저씨와 함께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수진이 음성 녹음한 거 들어봤어. 내 보험금과 횟집을 노리고 있더구나. 민호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그리고 손가락도 움직였습니다. 정말 다 들었구나.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을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3년 만에 처음 내는 소리였습니다. 김 아저씨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의식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반드시 널 지켜줄게. 수진이의 계획을 막을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냥 갔어? 평소보다 큰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CCTV를 확인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집에 없는 줄 알고 하는 말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3년 동안 누워만 있던 아들이 스스로 몸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엄마, 수진이, 나 다 들었어.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말을 했어요.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아저씨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민호야, 정말 깨어난 거니? 네. 엄마, 몸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지난 수개월간 다 들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기쁨과 함께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3년 동안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수진이가 그 남자랑 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민호는 힘들어하면서도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수진이와 내연남의 대화들, 의료진 매수 시도,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는 음모까지 모든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말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괜찮아, 민호야.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게. 김 아저씨가 즉시 녹음기와 카메라를 더 준비하자고 했어요. 이제는 민호의 증언까지 있으니 확실한 증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왔을 때 민호는 다시 의식을 잃은 척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민호를 돌보는 척하며 또 그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어요. 내일 모레가 D-데이야. 드디어 끝이 보이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고 민호도 깨어나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자신의 계획이 모두 발각된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제 아들을 속이고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요.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습니다. 민호가 깨어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김만식 아저씨와 함께 수진이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할 증거들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새벽 일찍 김 아저씨가 작은 가방을 들고 왔어요. 안에는 소형 녹음기, 몰래카메라, 그리고 각종 감시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간 경찰로 일한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됐어요. 영자 씨, 이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라 범죄예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김 아저씨는 횟집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수진이가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 거실, 민호방 복도, 그리고
현관 근처까지 모든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와 그 남자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잡는 거예요. 전화 통화만으론 부족할 수 있거든요. 민호는 이제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지만 수진이 앞에서는 여전히 식물인간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 여자의 추악한 본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하니까요. 그날 오전 수진이가 왔을 때 첫 번째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일부러 외출한다고 하고 몰래 카메라만 켜두고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하려고요. 1시간 후 돌아와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이는 제가 나가자마자 민호에게 악독한 말들을 쏟아냈거든요. 야,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도 지겨워 죽겠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민호의 팔을 꼬집기도 하고 베개를 얼굴에 잠깐 덮기도 했어요. 정말 잔인했습니다. 민호는 모든 걸 느끼고 있는데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영상 속에서 수진이는 핸드폰을 꺼내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화질도 좋고 음성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네. 금요일에 의사 선생님이 차트 조작해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만들 거야.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수진이의 대답으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5억 생명보험금은 확실해. 그리고 이 건물도 내가 상속받으면 최소 10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여수에서 이런 위치가 얼마나 귀한데. 돈 계산을 하는 수진이의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제 아들의 목숨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3년 동안 식물인간이었는데 갑자기 죽으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거야. 영상을 다 본 후 김 아저씨와 함께 분석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지만 더 결정적인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수진이와 그 남자가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장면을 잡아야 해요. 그래야 공범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거든요. 김 아저씨의 말이 맞았어요. 며칠 더 기다려서 완벽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기회가 왔어요. 수진이가 평소보다 일찍 와서 민호를 간단히 돌본 후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뭔가 달랐어요. 중요한 만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아저씨와 함께 멀리서 수진이를 미행했어요. 여수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를 만났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사업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하고 가까운 자리에 앉았어요. 다행히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네. 준비는 다 됐어?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지만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응, 의사 선생님하고도 얘기 다 끝났어. 내일 오후 이 시경에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기록할 거야. 보험금은 얼마나 걸려? 길어야 한 달이면 나올 거야. 5억이니까 당분간은 걱정 없지. 두 사람은 돈 얘기에만 집중했어요. 사람의 목숨을 하나의 사업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처분은 언제 할 거야? 49제 지나고 바로 할 거야. 부동산 업체에서 이미 관심 보이고 있어. 여수 앞바다가 보이는 위치라 리조트 개발하기 좋다더라. 그럼 총 15억 정도는 되겠네. 맞아. 우리가 꿈꿔왔던 새 출발이야. 그들은 민호가 죽은 후의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나온 후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랜 연인 사이였던 거죠. 언제부터 사귄 거야?
민호랑 결혼하기 전부터야. 처음부터 이 계획이었어. 즉, 수진이는 처음부터 민호와 제 가족을 속이고 접근한 거였어요. 결혼도 헌신적인 간병도 모두 연기였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봤어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살인 계획, 보험 사기, 재산 탈취까지 모든 범죄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어요. 김 아저씨는 이제 경찰서에 신고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아저씨, 그냥 체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응징하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민의 회의에서 모든 걸 공개하면 어떨까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김 아저씨는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제 의견에 점차 동의했어요. 3년 동안 수진이를 갯마을 천사라며 칭송했던 사람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와 상의했어요. 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그 자리에서 직접 말하고 싶어요. 3년 동안 들었던 모든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다음 날이 D-데이였어요. 수진이는 아침부터 들떠 보였습니다. 드디어 계획이 실행되는 날이니까요. 하지만 그 애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발각됐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후 1시 수진이가 그 남자와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1시간 후에 시작해. 의사 선생님이 2시에 와서 사망 확인할 거야. 알겠어.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 응,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원하던 삶을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을 거였어요. 오히려 그들의 인생이 끝장날 예정이었거든요. 오후 2시가 다가오자 수진이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시계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 김 아저씨가 미리 그 의사에게 연락해서 계획을 막아뒀거든요. 의료진 매수도 이미 경찰서에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수진이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오늘이라고 했는데. 수진이가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도 모두 녹화됐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저녁 7시 어민의 회의가 열리는 시간이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도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이유를 모르고 있었어요. 복수의 시간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어민의 회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긴장된 적이 없었어요. 오늘 저녁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도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발각된 줄 모르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횟집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 같지 않았어요. 김만식 아저씨가 일찍 와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영자 씨, 오늘 저녁 7시에 어민회관에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녹음 파일, 동영상, 사진 증거까지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혹시 수진이가 눈치채고 도망가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위험한 짓을 저지르는 건 아닐까요? 오전 10시쯤 수진이가 왔어요. 어제 계획이 실패한 후로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 남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나 봐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민호 방에 들어가서 평소보다 더 난폭하게 행동했습니다. 물을 먹일 때도 거칠게 했고 베개를 정리할 때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왜 안 죽는 거야?
혼잣말이지만 예전보다 더 노골적이었어요.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를 민호에게 푸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척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힘들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수진이가 또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연결됐나 봅니다. 복도에서 들으니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왜 어제 연락이 안 됐어? 의사도 안 왔고. 도대체 뭔 일이야? 상대방이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 경찰이 의사한테 연락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우리가 발각된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집안을 이상하게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몰래 카메라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쯤 수진이가 갑자기 민호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야, 정말 답답해 죽겠어. 차라리 내가 직접. 그러면서 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민호를 해치려는 건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그때 김만식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베개를 다시 정리하는 척했어요. 어머, 아저씨 언제 오셨어요? 아, 영자씨 찾으러 왔는데. 수진이 혼자 있네요. 김 아저씨는 의도적으로 수진이를 견제하러 온 거였어요. 혹시 위험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수진이는 어색해하면서 서둘러 민호 방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수진이는 계속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 남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변호사나 다른 공범들인 것 같았어요. 모든 증거를 없애야 해. 컴퓨터 파일도 다 지우고. 수진이가 뭔가를 숨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였거든요. 저녁 5시쯤 수진이가 갑자기 나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마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대책회의를 하러 말이에요. 수진이가 나간 후 민호와 대화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곧 모든 게 끝나. 오늘 저녁이면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엄마, 정말 고마워요. 3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민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녁 6시 어민의 회의 준비를 위해 회관으로 향했어요. 김만식 아저씨가 모든 장비와 증거 자료들을 준비해뒀습니다. USB의 녹음 파일과 동영상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영자 씨, 준비 다 됐나요? 네, 이제 정말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어민회관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참석자가 많았습니다. 아마 중요한 안건이 있다는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수진이도 도착했어요. 그 남자와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수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해요. 무슨 발표요? 횟집 부지를 리조트 개발업체에 넘기는 건에 대해서요. 민호 오빠 상태로는 앞으로도 회복이 어려우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죠. 정말 뻔뻔했어요. 아직도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가려는 거였습니다. 수진아, 그건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어머니, 저희가 미래를 생각해야죠. 민호 오빠 치료비도 많이 들고. 하지만 오늘이 수진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곧 모든 사람들이 그 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테니까요. 회의 시작 시간인 7시가 됐습니다. 어민 회장님이 회의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어요. 약 10명 정도의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영자 씨께서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요. 제 차례가 됐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희 며느리 수진이를 갯마을 천사라고 불러주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수진이를 훌륭한 며느리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수진아, 잠깐만 앉아 있어. 곧 내 차례가 올 거야. 김만식 아저씨가 프로젝터를 준비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서 있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명이 넘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만식 아저씨가 프로젝터 스크린을 준비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3년간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평소 조용했던 제가 갑자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니까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저희 며느리 수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어요. 갯마을 천사, 헌신적인 며느리.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옆에 앉은 그 남자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직접 목격하고 녹음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김 아저씨가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진이가 민호방에서 혼자 있을 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진짜 지겨워 죽겠네. 어차피 깨어날 것도 아닌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수진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평소 알고 있던 수진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건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수진이가 민호 옆에서 혼자 있을 때 한 말이에요.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평소 수진이를 많이 칭찬했던 아주머니들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더 들어보시죠.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그 남자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5억 생명보험금은 확실해. 그리고 이 건물도 내가 상속받으면 최소 10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차트 조작해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만들 거야. 회관 안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보험금 사기와 살인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수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제 목소리를 흉내낸 거라고요. 하지만 너무 선명한 음질이었고 무엇보다 수진이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있어. 김 아저씨가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칠 전 수진이가 혼자 있을 때 민호를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베개를 얼굴에 덮고 팔을 꼬집고 악독한 말을 퍼붓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야, 빨리 죽어버리면 안 되니? 나도 지겨워 죽겠다고. 스크린 속 수진이의 모습에 회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진이가 공범과 직접 만나서 계획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카페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수진이와 그 남자가 구체적으로 돈 계산을 하고 민호를 죽일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총 15억 정도는 되겠네. 맞아. 우리가 꿈꿔왔던 새 출발이야. 그리고 둘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이미 오래된 연인 관계였다는 증거였습니다. 민호랑 결혼하기 전부터야. 처음부터 이 계획이었어. 이 말이 나오자 회관안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분노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에요. 결혼도, 헌신적인 간병도 모든 게 연기였어요.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의료진까지 매수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와 관련된 대화 녹음이 재생됐어요. 차트 조작을 통해 자연사로 위장하려던 계획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았어. 3년 동안 천사라고 칭찬했는데 정말 무서운 여자네.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다 오해예요. 제가 정말로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회관 뒤쪽에서 휠체어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호였어요. 휠체어를 타고 직접 온 거였어요. 민호야. 제가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사람들은 3년 만에 처음 보는 민호의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여러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 3년간 식물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회관 안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식물인간이었던 민호가 직접 나타나서 말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남자와 나누었던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를 죽이려는 계획도, 돈을 노리는 것도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3년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민호의 증언에 사람들이 더욱 분노했어요. 수진이에 대한 분노와 민호에 대한 동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진이가 오늘 발표하려던 리조트 개발 계획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수진이가 가져온 서류들을 김 아저씨가 분석한 결과 모두 위조된 것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사기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을 헐고 리조트를 짓겠다는 것도 저와 어머니를 죽이고 나서 진행하려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자신들의 터전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김 아저씨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미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네, 경찰서죠? 여수 어민회관으로 출동해 주세요. 사기와 살인미수 현행범이 있습니다. 수진이와 그 남자가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네 남자들이 출입구를 막고 서 있었거든요. 어디 가려고?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어.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3년간 꾸며왔던 거대한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수진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악독한 짓을 했거든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주고 수진이와 그 남자의 범죄 사실을 신고했어요. 한영자 씨, 완벽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사기와 살인미수로 처벌받을 겁니다. 경찰관이 수진이와 그 남자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두 사람 모두 체포됐습니다. 수진이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그 애와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어민회관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3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수진이와 그 남자가 체포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둘 다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고 했어요. 의료진 매수 시도까지 포함해서 중형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저희 모자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들이었어요. 3년 동안 수진이를 칭찬했던 것에 대해 죄송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김 사장님과 박 부장님 같은 단골 손님들이 더 자주 오시기 시작했어요. 영자 씨, 우리가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그 여자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민호가 정말 대단하네요. 3년 동안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뎠을까? 민호는 날이 갈수록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걷기는 힘들었지만 휠체어로 움직이면서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3년간 억눌렸던 감정들을 털어낼 수 있게 된 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3번씩 오셨어요. 민호의 근육을 마사지해주고 물리치료를 해주셨습니다. 환자분 의지가 정말 강하세요. 이 정도 회복 속도면 몇 개월 후에는 보행기 없이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민호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어요. 3년간 누워있던 사람이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니까 몸도 따라서 회복되는 것 같네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민호 본인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횟집 일 배우고 싶어요. 다리가 완전히 나아지면 부엌에서 도와드릴게요. 3년 전 사고 이전에도 민호는 횟집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김만식 아저씨도 자주 찾아오셔서 민호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퇴직 경찰로서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뿌듯해하셨습니다. 민호야,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가.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야. 김 아저씨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편 수진이가 체포된 후 그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수진이의 어머니와 동생이었습니다. 사과하러 온 거였어요. 영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진이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전혀 몰랐어요. 설마 수진이가 그런 일을 벌일 줄은.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수진이가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수진이 가족들은 울면서 사과하고 갔어요. 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며칠 후 여수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모성애와 정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방송에서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영자 씨, 이런 사건을 통해 다른 가족들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로 주목받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원래 생활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대신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민회에서는 제게 감사패를 주려고 했지만 그것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봤어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어머니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저와 민호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수진이를 다시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수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힘들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거든요. 검사님이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 동영상, 위조 서류까지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수진이와 그 남자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거액의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수진이의 변호사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너무나 악질적인 범죄였거든요. 민호도 증인석에서 증언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걸 들어야 했습니다. 저를 죽이려는 계획을, 돈 계산하는 소리를, 모든 걸 참고 견뎠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민호의 증언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수진이는 사기와 살인미수로 징역 12년, 그 남자는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료진 매수 시도까지 포함된 중형이었어요.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했습니다. 특히 3년간 피해자를 속이고 괴롭힌 점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수진이는 판결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휠체어에 태우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3년이라는 악몽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말 끝났어. 내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됐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의 회복과 함께 저희 가족의 진짜 행복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바다의 따뜻한 햇살이 횟집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호는 이제 보행기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생선 손질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부엌에서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칼질을 했어요. 3년 전만 해도 횟집 일에 관심이 없던 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아침 일찍 수협에서 들여온 싱싱한 생선들을 정리하면서 민호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는 정말 평범한 모자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김만식 아저씨가 단골 손님이 되어 자주 들르셨어요. 이제는 수사관이 아니라 그냥 동네 아저씨로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많이 좋아졌네.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워지고. 김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손님이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알려진 후 멀리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장님, 여기가 그 유명한 집이죠?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횟집 운영할 뿐인데. 하지만 손님들은 저희를 특별하게 봐주셨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아들의 기적적 회복이라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민호가 홀에서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휠체어에서 벗어나 직접 서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손님들도 민호의 밝은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정말 건강해 보이시네요. 완전히 회복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횟집 운영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예전에 그런 꿈이 없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힘든 경험을 겪으며 인생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저녁 무렵 횟집 앞에 새로운 간판이 설치됐어요. 깔끔한 디자인의 한영자 횟집이라는 글자가 반짝거렸습니다. 민호가 제안해서 바꾼 거였어요. 엄마, 새 출발하는 의미로 간판도 새로 하면 어떨까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새 간판을 구경했어요. 모두들 축하해주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자 씨, 정말 잘 됐어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민호도 완전히 나았으니 이제 걱정 없겠어요. 그날 밤 바닷가에서 민호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3년 만에 함께 걷는 거였어요. 비록 천천히 걸었지만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민호야. 내가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여수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범 소상공인으로 표창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역시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그냥 제 아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수진이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눈물 없이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자 씨, 수진이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도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고 더 이상 수진이와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가을이 되자 횟집에는 단풍놀이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민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저보다도 더 활발하게 일했습니다. 손님 응대도 능숙해졌고 요리 실력도 늘었어요. 어머니, 저희 횟집이 여수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민호야.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정리를 하는데 민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3년 동안의 악몽이 오히려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예전에는 인생이 당연한 줄만 알았거든요. 건강한 것도, 엄마와 함께 있는 것도. 그런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들이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오자 횟집에 난로를 켰어요.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민호와 함께 내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횟집을 좀 더 키워보면 어떨까요? 2층도 손님용으로 바꾸고.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자. 네, 차근차근 해나가요. 그의 마지막 날 밤 바닷가에서 민호와 함께 새해 일출을 기다렸어요. 추운 날씨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민호야, 올 한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네, 하지만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끝났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새해 첫 일출이 떠올랐어요. 주황빛 태양이 여수 바다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민호야, 새해에는 더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횟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새로운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거렸어요. 한영자 횟집 글자가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기적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아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적은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